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부터 활동한 중국의 잭더 리퍼. 1988년 88 서울 올림픽의 열기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바이인시마는 그럴 수 없었다고 해. 한 여성이 타살당한 게 분명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날카로운 흉기에 20여 차례나 찔렸고 강간의 흔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목이 몸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2002년이 될 때까지 첫 피해 여성을 포함하여 9건의 살인사건이 바이인시에서 일어났고 공안은 범인을 특정하지도 못한 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지. 9건의 살인의 시민들은 공포와 분노에 떨고 있어야만 했어. 피해자 중에는 8세 소녀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강간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어. 공안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기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지. 바이인시의 호적을 모두 발급받아 남성들을 모두 조사하는 거였어. 범인은 정액을 현장에 남겼으니 잡을 수 없는 게 이상하다는 말에 시민들은 불쾌했지만 DNA 검사에 응했지. 사실 공안한테 깝죽거리면 뒤지게 처맞고 끌려가서 더 처맞을 수도 있는 게 중국이라 그럴 수도 있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시민이 협조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공안의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 자연스레 극단적인 노력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검거 실패였어.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공안을 찌를 수는 없었어. 일반인에겐 공안은 하늘보다 높다고들 하니까.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는 우울한 분위기에 녹아들어 바이인시를 맴돌았고 그 분노에 향을 맡은 것인지 범인은 범행을 그만두고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이게 대략의 바이인시 살인사건의 스토리야. 범인은 미지의 인물이었어. 시민들 사이에선 갖가지 음모론이 나돌았지. 고위층 간부의 아들놈의 소행이다. 그러니 공안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군사작전의 일환이다. 첨단 로봇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삼화폐에게 거스르다 죽은 것이다. 잭 더 리퍼가 중국에 환생한 것이다. 마치 잭 더 리퍼 같지 않은가. 이래서 중국의 잭 더 리퍼라는 별칭을 갖게 된 거야. 범인은 살해 방식이 극악무도하고 행적이 묘연했기에 사람들은 잭 더 리퍼를 언급하며 불안에 떨었어. 강간 이후 수십여 차례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날붙이로 찌르고 목을 자르거나 그 인근을 훼손하는 고정된 범행 방식을 사용했기에 누가 봐도 동일범의 소행이었고 살인인이 연쇄살인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데 연쇄살인범이 강간을 했다면 쾌락살인의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증오 타입이 얼핏 더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쾌락 타입이 더 무서운 편이야. 내가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될 정도로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유든 엄청난 원한을 사둔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이야. 보통 쾌락살인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 바로 강간인데 대체로 쾌락살인은 비슷한 스타일의 이성이기만 하면 살인 대상에 들어가거나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성이기만 해도 되고 한 발 더 나가면 사람이기만 하면 돼. 정말 드물게 생물이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식도 있어. 몽장조를 살해한 놈이 닭들도 정성스레 모가지를 따놓고 간 사례가 존재하니까. 그렇게 바이인시 살인사건의 범인은 역사의 뒤편으로 안개처럼 사라지다가 공안에 붙들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2016년 8월의 일이니 첫 범행 이후 28년 만에 검거된 범인의 정보가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충격에 떨었지. 그는 공업고등학교에서 매점을 관리하며 살고 있던 가우 청룡이었어. 연쇄살인범인 매점에서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한 상태였으니 공안에 대한 분노도 커졌고 진범이 맞냐는 불평도 새어나왔지. 그럼 왠지 가오 존나 잡을 것 같은 가우 청룡에 대해서 알아볼까? 1. 가우 청룡의 일생. 그는 1964년 11월 10일 간슈성 란저우 이중현에서 태어난 남성이었어. 그가 상당히 집요한 성격이라는 건 그의 과거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비행기를 조종사라는 꿈을 키워왔어. 몇 차례나 연이어 낙방하고서야 가는 자신이 걸을 길이 아님을 인정한 그 수험장에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그런데 가우청룡은 비행기 조종사라는 꿈 이외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두지 않은 모양이야. 그는 여러 공장을 떠돌며 용병 생활을 전전했지. 그러다 1988년 바이인시에 들어오면서 이곳에서 정착하기고 살아가게 돼. 그런 놈이 5월 26일에 첫 범행을 저질렀으니 공안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다른 지역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전적을 밝혀낼 수 있었지.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열등감 탓인지 우울하고 냉소적인 분위기의 남성이어서 본인 자체도 타인과 굳이 친해지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의 사람은 아니었기에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는 그런 시간이 더 즐거운 흔히 말하는 내향적인 성격이었어. 그렇지만 두 아들에게는 헌신적인 아버지였지. 자신의 좌절을 아들들도 경험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교육에 든 비용엔 절대 인색하게 굴지 않았어. 아들들도 아버지의 뜻을 알았는지 공부에 소질이 있었던 건지 두 아들 모두 명문대에 진학했고 마을 사람들은 가우청룡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어. 헌신적인 아버지인 그가 잔혹한 살인귀일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어쩌나 중국은 아직도 꽤 폐쇄적인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혈통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집안의 인물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어. 명문대를 졸업해도 번듯한 직장에 가긴 어려울 것 이런 걸 알았어. 이 범행 2016년에 검거된 만큼 그의 범행은 매우 자세히 다뤄져 있었어. 1988년 5월 26일 23세 바이모 씨 강간 이후 목을 절단, 칼로 26차례 난자하여 살해. 1994년 7월 27일 19세 스모 씨 강간 이후 목을 절단, 36차례 난자하여 살해. 1998년 1월 13일 29세 양모 씨 강간 이후 목을 절단, 16차례 난자하였으며 뒤에서 두 정부까지 가로 14cm, 세로 24cm의 살을 도려내어 살해. 1998년 7월 30일 정 씨의 딸 8세 소녀를 강간, 허리띠를 이용해 교살. 1998년 11월 30일 16세 추이 씨 강간 및 목을 절단. 22차례 난자 및 성기, 유방, 양손 절단. 2000년 5월 22일 28세 로모 씨 강간 이후 양손과 목을 절단하여 살해. 2001년 5월 22일 28세 장모 씨 강간 및 16차례 난자의 살해. 2002년 2월 2일 25세 주모 씨 강간 및 목을 절단하여 살해. 모두 집이나 투숙 중인 객실에 무단 침입 후 강간 후 살해. 모두 바이인시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인 만큼 바이인시도 넓은데 다양한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객실에 침입한 점만 봐도 원한 등의 사유로 저지르는 중후범죄가 아닌 고의적인 묻지마 살인에다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이성이기만 하면 되는 쾌락살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 이외에도 내몽골 지구 내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지. 다양한 지역에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총지를 맡을 관할지를 정할 때 공안 내부에 마찰이 있었고 다양한 연령 8세에서 29세를 살해한 묻지마 살인이라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을 거야. 쾌락살인마를 잡는데 많은 시간이 드는 전향적인 이유 중 하나야. 가오는 아마 어느 정도 안심하고 노후 설계나 하면서 살고 있었을 확률이 높을 거야. 88년도부터 2002년까지 14년에 걸친 살인을 저지른 기간에도 잡히지 않았고 이후 수사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걸 보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 세간에서 잭 더 리퍼라 부르기도 하고 잭 더 리퍼는 결국 영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으니 공안을 비웃으며 당연히 자신을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마지막 살인 후 14년이나 지났기도 하니까 아들들도 명문대에 가고 2013년부터는 숙박이 가능한 공군의 매점에서 일가족이 매점 관리를 하면서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무임승차하는 데도 성공했고 공안의 대대적인 DNA 검사에서도 빠져나갔으니 더 이상 공안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오만한 범죄자의 심리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신원이 훤히 드러나는 직업을 이어가고 있었겠지. 두려움에 떨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니까.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들 수밖에 없어. 에드워드 캠퍼처럼 속전속결로 살인을 끝낸 케이스고 아니고 알버트 피시나 치카틸로처럼 교활하지도 않고 마디 파커 레이처럼 문피된 이동식 살인 현장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히어도어 번디처럼 우수한 지능 및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심슨처럼 법률단을 통째로 고용할 정도로 돈이 많지도 않은 평범한 노동자 서민에 해당하는 가우청융이 공안의 DNA 검사마저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가우청융의 능력이 아니라 공안의 수사에 커다란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나와 달리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허점이란 호적이야. 공안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연쇄적으로 일어난 동일범의 살인 사건을 봤을 때 바이인시에 거주하는 남성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했고
바이인시에 사는 모든 남성을 용의자로 잡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기준이 호적이라는 점이지. 우리나라로 치면 내가 부산 사람이니깐 부산으로 예를 들면 부산시에 존재하는 등보를 모두 발급받아 거기에 기재된 모든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DNA 검사를 시행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수사망 밖으로 내쳐지게 되잖아.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거주지는 부산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도피한 범죄자나 사체를 써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 국가적 해충인 불법 체류자. 굳이 전입신고에 수고를 할 필요성이 없는 하숙인이나 고시원 거주자,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양이지. 이럴 거면 대대적인 수사를 한 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피범, 불법 체류자가 빠져나간 데다 다른 시민들과 달리 혐의를 받지 않은 인원이 대량으로 발생하니까 뒤늦게 이를 깨달은 공안은 또다시 극단적인 수사법을 활용하게 돼. 이번엔 호적 등재에 상관없이 현재 바이인시에 존재하는 모든 남성의 DNA와 범인의 DNA를 대비해 보자는 거지. 친척 집에 들리신 거라고요? 상관없어. 우린 공안이니까요. 관광 오셨어요? 우리 공안이라니까. 불법 체류자 이 새끼야 우린 공안이니까 따라와. 3. 어느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공권력. 그 결과 공안은 바이인시 살인사건의 범인인 가우청용을 검거하게 되고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허탈함에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 단순하지만 커다란 허점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간 살인마를 잭 더 리퍼라던가 미국의 요원이라던가 하는 소설 같지도 않은 음모론이 퍼져 있었으니까. 4. 체포. 공안이 게으른 건 아니었지만 번번이 호적으로 특정하는 커다란 허점이 있었기에 가우청용은 본인의 능력 유무와 별개로 수사망에서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쫓겨났어. 결국 공안이 그를 검거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은 28년 3개월이라는 엄청난 세월이었지. 그동안 가우청용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효자라던가 훌륭한 부모로 인식되었고 아들들에게 정직하고 올곧게 살라는 조언을 하는 등 가우청용도 재능이 하나 있네. 이게 정말 드문 재능인데 범죄자에 한해서 재능이라는 시쳇말이 나도는 거지만 그는 양심이 없다는 재능이 있어. 8세 소녀를 강간살해한 인간이 정직과 올곧음을 입에 올린다니 이건 거의 블랙 코미디 수준인 것 같아. 결국 28년간 죽어나간 건 공안의 수사 지침에 따라 바이인시 호적에 근거한 DNA 검사를 해야 했던 실무원들이라는 소리야. 상부가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했다면 어땠을까? 가우청용은 참고로 왜소한 체격에 키도 170 정도밖에 안 되는 어쨌든 작은 체구의 남자였어. 게다가 주변에서는 그를 본받을 점이 많은 가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변인은 범인이 그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 5. 재판. 시종 일관 심드렁하고 지루해하는 기색을 보이며 반성의 기미는 쥐, 똥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비공개 재판이었지만 유가족은 그 재판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 그들이 분노해 밝힌 정보겠지. 그 사람들은 분노해도 되고 비공개 재판의 정보를 좀 밝혀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고 어느 정도인지 한 번이 이해가 갈 만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가우청용의 변호인마저 가우청용에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진지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줄 것을 요구할 정도였는데 가우청용의 대답은 세상에 미련은 없다는 식의 공부를 살 만한 답변이었어.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도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 중국인 만큼 고의가 분명하고 사체훼손 등 죄질이 더러운 데다 명백한 증거와 본인의 자백까지 확보된 상황이니 사형을 피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 아직 재판 중인 것 같아. 지금 이곧 돼지겠지. 6. 여담. 충격을 받은 건 가우청용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어. 그의 아들은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회활동을 정지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어. 문제는 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가족의 신원이 이미 유포되어서 보복살인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마디 파커 A의 딸 둘은 보복살인을 당해도 딱히 할 말은 없어. 최소 한 건의 살인사건에 피해 여성에게 약을 먹여 건네는 공급책 역할을 맡은 전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가우청용의 가족들은 단순히 그의 가족이고 굳이 죄를 만들려면 그의 가족이라는 것 정도야.
중국의 시민의식은 약 20년 전 우리나라 버스에 재떨이가 달려있을 당시와 비슷하다고들 하니까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정이라는 허울 아래 살인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꺼림칙하네. 가족들은 정말 죄가 없는 걸. 두 번째 이야기. 남자와 여자. 의도치 않게 하루가 정신없이 바빠지는 이상한 날이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올라오시길 바랐지만 얼마나 더 산다고 병원비를 쓰냐고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말에 어머니와 나는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지내야 했다. 그래도 나름 모아둔 돈이 있다 보니 지방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며 지냈다. 정확한 퇴근 시간은 없지만 날이 어둑해지면 가게 문을 닫고 작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1층에 있는 집에 들어갔다. 집에 온 후엔 핸드폰을 하며 항상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오후 4시 반. 누가 우리 집에 이 시간에 올까? 문 앞으로 왔다. 누구세요? 네, 무료 비타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아니고 CCTV가 다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한 탓일까?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살짝 열어 얼굴을 보았다. 약국에 가면 볼 수 있는 가운을 입은 사람 2명이 앞에 서 있었다. 남자 여자.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웃음을 짓고 말을 한 후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 하나가 문을 잡았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보이는 사람은 5명. 여자 2명과 남자 3명이었다. 가운을 걸친 남자와 여자, 평상복을 입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 그들은 다시 한번 나에게 약을 권했고 나는 이상한 느낌에 그저 문을 닫기 위해 힘들더 주었다. 그러자 문을 잡고 있던 남성의 손이 쑥 들어와 나의 옷을 잡고 끌어당겼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한 손으론 계속 문을 당기며 거실에 계시던 어머님께 도와달라고 외쳤고 나머지 한 손으론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행동을 제외하곤 그들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내가 정신이 없어 못 들었다고 해야 하나? 어머니와 함께 필사적으로 문을 당기며 경찰에 연락을 하니 여성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급히 주소와 함께 강도가 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핸드폰을 놓고 두 손으로 문을 막았다. 경찰과 전화를 한 걸 눈치챘는지 그 5명은 도망가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들고 계속 통화를 하며 나는 그들을 쫓아갔다.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쫓아나갔다. 먼저 내려간 그들은 승합차를 탔다. 잠시 쫓아가다 나도 서둘러 차를 타기 위해 다시 집으로 달려가 길을 가져온 후 바로 쫓아나갔다.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경찰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차를 밟았다. 상황을 묻는 경찰관이 계속 말을 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계속 둘러보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는 승합차가 보였다. 아까 본 차가 확실하다. 뒤를 바짝 추격하며 차량 번호와 대략적인 위치를 말한 후 계속 쫓아갔다. 10분 20분 추격전이 지난 끝에 그들은 잡혔고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다들 평범한 얼굴. 오히려 착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런 얼굴로 나를 그렇게 겁내게 만들었다는 게 괘씸하여 나의 옷을 잡았던 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쳤다. 경찰이 나를 말리고 나는 씩씩대며 다 그쳤다. 왜 그랬냐고 어떻게 차를 빌렸는진 모르지만 가출 청소년들인 그들은 이런 짓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확한 이야기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기에 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이날이 마무리가 됐다면 이렇게 끝났다면 나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 잠시 후 나와 통화를 하던 여자 경찰이 오기 전까진. 세 번째 이야기. 절대로 허공에 대고 웃지 마라. 대학교를 휴학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집에서 1시간 거리인 학원을 다녔다. 일주일에 3일가량 매일 아침 8시 반에 갔다가 12시 되기 전에 끝났는데 한참 일주일을 다니다가 2번째 되는 날이었다. 학원을 끝나고 11시 반쯤이었을까. 버스에서 내리고 환승 구간에서 내릴 때였나. 마지막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버스 뒷좌석을 훑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나 혼자 남았군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며 내렸다. 차고지에서 집으로 가는 방향버스를 탔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쭉 걸어가는데 빨리 집 가서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섰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리더라.
지금 사는 아파트는 구식이라 자동 센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버튼을 누르고 층수가 위층에서 내려온다. 근데 내가 오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때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계단 1.5층 왔을까? 현관문이 열리며 스윽스윽 소리가 들렸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스윽스윽 소리였다. 시발. 소름 돋아서 뛰어서 올라갔다. 집에 들어오니 노곤하고 소파에 엎어져서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 거실에는 나하고 바로 옆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동생은 뿐이었다. TV는 꺼져 있고 근데 내 앞 소파 앞에서 가죽 구두 걷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 동생 새끼는 이어폰 꼽아서 게임하는데 구두 소리 들리더라. 어른 구두굽 소리와 거기에 여자 구두 힐 소리도 같이. 소름이 끼치며 뭐지 시발 했다. 일단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 들리니깐 개소름 돋더라. 이질감을 느꼈다. 애써 침착하고 아무 생각 안 하면서 넘기라는데 내 몸은 온몸을 떨고 있었었다. 온 감각이 다 그 소리한테 집중된 상태였다. 방 안에 도망치듯이 갔는데 내 옆에서 구두가 소리 들렸다. 울고 싶었다. 심장 쿵쾅거리면서 하루가 지나갔다. 지나가니깐 구두 소리는 안 들렸고 모든 환청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근데 환청이 아니었다. 한 이틀 잠잠하다가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나가려고 TV 끄고 거울을 보았다. 집안에 화장품, 로션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나간 게 아니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주말이 되었어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데 내 주위에서 저벅저벅 소리가 들린다. 고기 좋아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면점 먹고 방으로 도망쳤다. 내 침대가 2층 침대라서 칸막이에 오색실 묶어두고 바들바들 떨면서 잊어버리듯이 잤다. 심장 튀어나가는 느낌은 일주일 넘게 흘렀다. 그냥 시발 존나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순간 인건 처음이었다. 학원에서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자 힐 소리 들렸고 집에서도 발자국 소리 들리니까 미치겠더라. 주방에서도 요리하는데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느낌 강하게 느껴져. 목덜미가 쥐펴 섰다. 그러가 뒤에서 작게 휙 휘파람 소리에 기절할 뻔했다. 허공에다가 주먹 날리며 혼자 소리를 질러댔다. 존나 병신 취급하겠지만 실제로 그랬다. 오죽했으면 절에 가고 싶었을까? 2주쯤 지났나 드디어 간다라는 걸 느낀 게 있었다. 2주쯤 흐르고 일요일 밤이었다. 난 그동안 의식도 안 하려고 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뒤에서 중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신발장 열리는 소리와 닫는 소리, 현관문 띠리링 열리는 소리, 닫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갔구나라는 느낌이 팍 들었었다. 그 후로 편하게 지냈다. 2주 동안 그냥 집안 자체가 이질감 심했고 친구를 만나도 법이 안 넘어갔고 그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었다. 덕분에 5kg 빠지고 미치는 줄 알았다. 이젠 허공을 함부로 쳐다보지 않는다. 한 곳을 계속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집 현관문에 부적을 붙였는데 소용없다는 걸 느꼈다. 정신병 환청 아니다. 실제로 듣고 느끼며 귀신이 있다는 걸 느낀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 이후로 더 예민해졌다. 아무튼 2주 동안 개 무서웠고 식은땀 오지고 심장 발작 일어나는 줄 알았다. 실화 경험인데 믿으면 믿고 아니면 말겠지. 네 번째 이야기. 실제로 도둑놈을 잡아봤다. 몇 년 전 백화점 보안요원으로 일했을 때 있었던 실화다. 군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알바로 일하려고 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복학하지 못하고 1년 반 정도를 더 일했는데 말이 백화점이지 대형 백화점의 별관보다도 작은 소형 백화점이었다. 크기가 작다 보니 보안 직원 수도 주간 4명, 야간 3명으로 수가 적었고 그나마도 돌아가며 휴무를 해야 해서 야간에는 2명이서 근무를 서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야간에만 일을 했는데 야간 보안의 업무는 이렇다. 출근하고 폐점까지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폐점 시 직원들 검문, 폐점 후 미화팀 출입 통제, 그 후엔 미화팀이 청소를 층마다 끝내면 순찰 겸 소등, 동들 무렵쯤 지하 마트 출입하는 납품 차량 점검 이상이 크게 하는 일이었다. 사실 급여가 적긴 했지만
12시간 근무에 4시간의 휴게 시간도 있었고 식사도 제공이 되어서 어찌 보면 꿀 직장이었다. 게다가 알바로 시작했지만 1년 반이나 있다 보니 직급도 생겨서 나중에는 야간팀 책임자가 되었다. 그 일이 있던 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게 없는 일과였다. 같이 일하던 동생이 먼저 휴게 시간을 가졌고 그 사이 나는 순찰과 소등 업무를 다 끝내고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하다가 교대를 했다. 말이 휴게 시간이지 그냥 자는 시간인지라 지하 휴게실에 내려가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한창 꿀잠 중에 상황실에 있을 동생에게서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다. 형님, 좋댔습니다. 도둑 든 것 같습니다. 나는 비몽사몽인 와중에 도둑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도둑이라니 뭔 소리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빨리 올라와 보십시오. 평소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장난도 잘 치는 사이였지만 자고 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할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후다닥 상황실로 올라갔다. 상황실에 갔더니 동생이 CCTV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누군가 좁은 문틈 사이를 기어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이쯤 되면 문틈이 어떻게 있냐고 생각할 분들이 많겠는데 사실 출입통제 업무가 순찰을 제외한 야간 보안의 거의 주된 임무인데 그 동생이나 나나 솔직히 이 짬밥이 드니 게을러져서 셔터 문을 사람 한 명 기어갈 정도로 내려놓고 CCTV로 감시만 하게 됐었다. 그놈이 들어간 타이밍 마트 납품 차량을 위해서 틈을 만들어 놓은 시간대였던 거였다. 이미 엎질러 놓은 불, 거기서 경찰을 부르면 정말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결국 우리끼리 그놈을 잡기로 하고 모든 CCTV를 뒤져봤지만 전층이 다 소등된 상태라 비상구로 돌아다니는 그놈을 찾을 길이 없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각 층마다 설치된 사설 경비업체 시스템을 작동시켜봤더니 2층에서 신호가 감지됐고 동생과 나는 귀찮아서 입지도 않던 반건복을 입고 3단봉을 허리춤에 찬 채로 2층으로 향했다. 막상 2층에 도착해서 동선을 나눠서 둘러보는데 사방이 컴컴한 데다 어딘가 도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겁이 났다. 2층엔 스포츠 브랜드 전문 매장이었는데 전층 통틀어 가장 숨을 곳도 많고 마네킹도 많아서 평소 때도 순찰 때 제일 쫄리는 장소였는데 정말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흘렀다. 한참을 둘러봐도 찾지 못하고 동생과 합류를 한 그 순간 비상구 근처 창고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쳐다보는 순간 그놈이 비상구로 미친 듯이 뛰어갔고 우리도 발견하자마자 뒤쫓아갔다. 미리 모든 차단문을 막아놔서 뛰어봤자 벼룩이지하고 따라가는데 웬걸 이놈이 차단문 스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다행히 건물이 오래돼서 문이 열리는 속도가 더뎠고 그 사이에 우리는 그놈을 따라잡았는데 그놈도 우리가 오는 걸 보고 차단문을 포기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다. 나는 무작정 따라가면 못 잡을 것 같아서 동생은 계속 쫓게 하고 난 지하 주차장 반대편 출구로 미리 가서 길목을 막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조금 뒤 그 도둑놈의 모습도 보였다. 생전 써볼 일이 없을 것 같던 3단봉을 펼쳐서 달려오는 그놈에게 휘두르려고 하는 순간 달려오는 그놈이 날아차기를 시전했고 그대로 내 어깨에 부딪히면서 서로 나뒹굴게 됐다. 뒤이어 따라온 동생이 바로 그놈에게 와사바리를 튕겼고 그때부터 우리의 매질이 시작됐다. 거의 몇 시간을 뒤쫓게 만든 한풀이와 안도를 담아서 얼굴 빼고 구석구석을 정말 나중에 큰일 나겠는데 싶을 정도로 차근차근 밟아왔는데 옥면을 벗겨보니 몇 달 전에 근무 태만으로 내가 위에다 보고해서 잘리게 만든 같은 조야간 직원이었던 거였다. 옥면을 벗기고 나니 내 이름을 부르짖으며 쌍욕하는 걸 보고 또 잠시 매질을 한 뒤 그제야 경찰을 불러서 상황이 끝났다. 아침이 되고 도둑을 잡았다는 보고를 받은 팀장과 관리소장이 왔고 수고했다고 아침밥을 얻어먹었는데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온몸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퇴근을 했다. 동생은 제일 처음 목격자라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하고 왔다고 했다. 그놈이 훔치다가 걸린 옷과 귀금속 금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걸 못 잡았으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다음날 저녁 수뇌부에서는 우리의 상벌을 두고 애초에 뚫렸으니 징계하자는 의견과 결국 피해 없이 잡았으니 상을 주자는 의견이 부딪혔고
다행히 우리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 그 일을 계기로 그 동생은 경찰이 되기 위해 공부했고 얼마 전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5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보았던 이상한 불빛. 2008년쯤에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논 적이 있었는데 비싼 건 아니고 그 당시 3만원 주면 살 수 있는 적외선 필터 없는 웹캠에 적외선 LED 몇 개 붙어 있는 카메라였어. 그 카메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놀던 시절이 있었어. 그날은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내 노트북이 그다지 밝지가 않고 해서 그냥 내 방 불은 안 켜고 카메라로 이것저것 녹화도 해보고 있었어. 그러던 중 내 방 창문 넘어서 웬 불빛이 들어오는 거야.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 어떤 차가 우리 집으로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방 창문 앞에까지 불빛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났어. 그런데 그날 동영상 녹화했던 영상 중에 이상한 게 있는 거야. 그 정체불명의 구형 불빛이 내 앞에서 나타나서 내 뒤로 스스슥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동영상 속의 나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컴퓨터하고 있던 거야. 만약 눈에 보이는 빛이라면 깜놀해서 기절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눈에는 안 보이는 빛이 있는 듯. 처음에는 왜 이상한 게 찍혔지 하고 얼마 뒤에 동영상은 삭제했어. 나중에 드는 생각은 그때 내 방 창문 너머로 들어왔던 헤드라이트도 그럼 그 불빛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내 방은 4층이라서 헤드라이트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리고 골목길이라 멀리서라도 헤드라이트가 올 수 없는 구조였어. 6번째 이야기. 실제로 죽을 뻔했다. 난 이사를 자주 했는데 한때 빌라에 살았었어. 그러니까 5층까지 있는데 승강기도 없고 앞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정도. 항상 우리 집 앞에는 벤츠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꽤나 좋은 차였너. 그 지역에 그 정도 차 있으면 꽤나 잘 살았던 거라고 하더라. 그렇게 잘 사는 분 계시나 보다 하면서 홍금을 바라며 이웃 주민들과 많이 친하게 지내며 살고 있었다. 자, 이제부터 내 창자 죄다 살려서 밥 반찬 될 뻔한 썰이 시작된다. 여름에 어떤 놈팡이가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야. 거진 뭐 일주에 두세 번 꼴로 본 것 같아. 본 게 그 정도면 뭐 매일 온 거겠지. 난 이놈이 왜 그리 기웃거리는 건지 그땐 몰랐지. 난 또 뭐 집 보러 왔나? 그러기엔 이웃들 중에 집 되는 분이 없는데. 딱 이 정도 생각만 하고 그냥 내 볼일이 남았어. 근데 겨울이 와버렸어. 그땐 눈 펑펑 내리던 때였지. 내 고추 길이만큼 눈이 쌓였었지. 아마 그래 맞아 30cm 정도. 차고 먹은 눈으로 수북이 쌓여가지고 보이질 않아. 새벽 1시가 됐었어. 근데 이 미친 새끼가 그 시간에 가죽 무장하고 그러니까 가죽 장갑에 가죽 재킷 가죽 바지 심지어 머리카락 삭발까지 하고 온 거야. 내가 존나 세상에 저런 병신도 있구나 신기해하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 근데 난 밖에서 내가 안 보이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안에서 불 켜놓고 있으면 밖에서 훤히 보이네. 그렇게 고놈이 내 쪽을 빤히 보는 거야. 그러자 고놈이 갑자기 벤츠 기억나지? 고 벤츠 앞에 턱 서더니 뭘 자꾸 확인하는 거야. 차주인가? 뭔가 이상한데? 몇 분 확인하더니 그놈이 당장에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야. 하시발 이때 존나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새끼가 뒷걸음으로 존나게 뛰어들어왔어. 눈길 발자국 이상하게 만들려고. 내가 볼장 못 볼장 다 봤다 했지. 난 본능적으로 이놈이 내 순대 따라오는구나 느끼고 존나 순식간에 문 잠그고 존버했어. 혹시 무고한 미친놈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존버 중이었지. 우리 집은 예전 건물이라 층마다 집 하나씩만 있는데 우리 집이 4층이고 5층이 집주인이었어. 그런 놈들은 4층 이상으로 올라올 리가 없지. 근데 이놈 발자국 소리가 바로 가까이까지 와버렸어. 얼마나 무서웠냐면 똥구멍이 쪼이며 콩팥 2개가 하나로 합쳐지고 당장이라도 온몸에 장기가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무서움 아니야? 나는 바로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했지. 이상한 사람 있는 것 같으니 조심해서 확인해달라고. 내가 원래 남들 위험한 일에 잘 끌어들이지 않는데 당장 내가 죽겠으니 부탁할 수밖에 없더라. 집주인 아저씨랑 친했기 때문에 아저씨가 당장 뛰쳐나와 주셨어.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너무 감사하더라. 아저씨가 정말 바로 식칼 들고 나오셨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아저씨도
그 새끼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고. 그렇게 나오신 아저씨가 곧장 당신 뭐야 하고 소리를 치시는데 진짜 딸 치던 옆 동네 또시리도 놀래서 싸버릴 정도로 고함치니까 그 새끼가 도망가더래. 아저씨 말로는 그 새끼 단도도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 시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잡지는 못했어.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약소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점. 또한 미수로도 처리하기도 힘든 점 때문에 간단한 수사만 이뤄졌지. 지금 와서 왜 눈 오는 날 벤치에 기웃거렸을까 곱씹어보니까 외제차에 달려있던 블랙박스가 수북이 쌓인 눈에 가려 제 기능을 못할 때를 기다린 것 같더라. 7번째 이야기. 어느 원룸. 그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이었기에 출퇴근을 염려한 그는 차를 한 대 사려 했지만 아직 운전면허가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공장 근처에 원룸을 하나 구했다. 이사 첫날 친구 3명이 이사를 도와주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그를 축하하면서 술 파티가 벌어졌고 이내 4명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 한참을 잠들어 있던 그는 새벽녘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웬 이상한 여자가 원룸 옥상에서 맨손으로 기어내려 오려고 준비하는 꿈이었다. 그 원룸은 4층짜리 원룸이었고 그가 있는 곳은 3층이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그가 방금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되짚어 보려 하기도 전에 매우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다. 바로 옆에서 잠든 친구도 자기처럼 마치 무언가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닌가.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몰라 꿈에서 웬 여자가 맨손으로 원룸을 기어내려 오고 있었어. 그러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친구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해 주었다. 그의 꿈 여자가 옥상을 기어내려 오려고 준비하는 꿈. 친구가 꾼 꿈은 여자가 기어내려오고 있는 꿈. 둘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말을 못 잇고 있던 차에 또 다른 한 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다. 이번에 그 친구의 얘기를 들은 둘은 새파랗게 지이고 말았다. 그 친구의 꿈에서는 웬 여자가 자신들의 방 창문을 넘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닌가. 3명은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다. 예사 꿈이 아니라고 느낀 그들은 빨리 잠든 나머지 1명을 깨워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려 했다. 불을 켜고 잠든 나머지 1명을 깨웠다. 무슨 일이야? 야야, 일단 여기서 나가자. 여기 뭔가 좀 이상해. 그러자 잠에서 깬 친구가 하는 말이 미친놈들 새벽에 자는 사람 깨워서 한다는 소리가 야야, 그나저나 말이야. 방금 꿈에서 웬 여자가 내 어깨를 잡으면서 가긴 어딜 가 그러더라.